자, 오랜만이네요. 우리가 3시간 동안 남한산성만 주구장창 보다가 또 이제 책 펴고 책상에 앉아서 영상 들으려니까 골치가 아프지. 아휴, 나도 그런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또 우리가 그래도 해야죠. 할 건 하고. 자, 우리가 이 시간부터 학습지 15, 16, 17 3장만 나가면 시험 범위가 끝납니다. 그 중에 15와 16 좀 쓰면서 해야지. 얼굴은 안 보여줄게. 오늘 너무 초췌하다. 자, 맨날 그랬겠지만, 자, 15와 16페이지 학습지는 명나라 청나라 때의 동아시아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학습지 17페이지가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야. 근데 이 경제와 문화는 걔들아 결국 정치를 빼놓고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내용, 문화에 대한 내용을 할 테지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배웠던 정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을 보고 오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보십시오. 자, 강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바로 수업 넘어갑니다. 첫 번째, 오늘 배울 내용은 학습지 15번, 제목은 교역망의 발달과 은혜의 유통입니다. 간단해요. 교역망이 발달하는 내용 보면 되고요. 그 사이에서 화폐로 뭐가 쓰인다? 은이 쓰인다는 내용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학습지에 빈칸 채우고 수업하기 전에 이 은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 왜 화폐로 쓰이고 발달하게 되었느냐, 이 내용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은 경제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은이야. 영어로 그 원소기호로는 AG라고 하겠죠. 맞나? AG 맞지? 자, 이게 지금 다 은덤인데 이 은경제 체제, 쉽게 얘기해서 은을 주축 화폐로 쓰는 경제 체제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해야만 이 명청 시대의 동아시아의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세계사와 조금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세계사를 선택했을 때 배우게 될 내용을 조금만 차용을 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요. 이 은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이 4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학습지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나 혼자 만들어 놓은 거야.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냥 말 그대로 설명을 하면요. 먼저 중국 중심의, 여기서 중국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명나라와 청나라겠죠. 중국 중심의 조공 책봉 질서가 완성이 되고요. 순서대로. 이거 다 볼 거야. 설명 다 할 거야. 그 다음에 이러한 조공책봉 질서가 완성된 뒤에 서양 세력이 드디어 이 동아시아사에서 처음 등장해요. 서양 세력이 어디로 진출한다? 동양으로 진출을 해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 세 번째, 동양과 서양이 만나면서 서로 은으로 화폐를 사용해서 경제를 만들어내는 은을 화폐로 하여 경제체제가 만들어지는 은경제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동양이 문을 걸어 잠굽니다. 서양 꺼져 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학습지에서 배울 내용이 요 내용들이야. 요 내용들. 일단 이 1번, 2번, 3번, 4번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 질서가 완성되는 과정부터 봅니다. 여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 질서가 완성되는 그 과정 먼저 볼게.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사실 복습 개념이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요. 짠. 여기가 지금 명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나오는 청나라는 이만해요. 더 커요. 더 커요. 어쨌든 명나라와 청나라가 중국 원나라 빼고 한족이 차지했던 중국 대륙 중에는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나라였어. 그러고 나니까 이 명나라의 황제들이 우리가 이 넓은 나라를 만들었으니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미안.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우리를 황제로 부르고 너희는 우리의 신하가 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쳐라? 조공을 바쳐라. 그럼 우리가 너희에게 그 지역의 왕으로서 인정해주는 책봉을 해주겠다. 이게 무슨 관계야? 조공 책봉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명나라가 완성되고 난 뒤에 명나라 황제가 누굴 시켜? 정화라는 사람을 시켜서 명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한테 이 조공 책봉 관계를 맺기 위해서 파견시켜요. 이 명령을 접수받은 잠깐만. 자, 미안합니다. 전화가 자꾸 와서. 자, 어디까지 했더라? 명황제의 부름을 받고 정화가 전 세계를 돕니다. 난징 명의 초기 수도였죠. 나중에 베이징으로 옮기지만. 자, 난징을 출발해서 중국 해안가를 지나서 동남아시아 지나서 인도네시아 거쳐서 콜카타 인도도 가고요. 중간에 호르무즈라고 해서 지금 이란 같은 중동 나라들도 가요. 그리고 여기 옆에로 가서 아덴, 여기 우리 여러분 그 아덴만이라고 들어봤나? 그 우리나라 옛날에 해적소탕 할 때 되게 유명했던 곳인데 이 아덴도 지나고요. 심지어 여기 아프리카 얘들아 여기 아프리카인데 이 아프리카 소말리아 지 부근에 있는 해안까지도 갑니다. 이거 다 뭐하러 가는 거야? 다 정화라는 사람이 황제의 부름을 받고 조공책봉 관계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다른 여러 국적의 나라들에게 너희 우리 명을 황제로 인정해 줄래? 그럼 우리도 너희를 신하로 인정해 줄게. 그리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을래? 그럼 우리가 너희를 쳐들어가지 않고 평화를 유지시켜 줄게. 라고 꼬시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던 여러 나라들이 명나라에 뭘 바쳐요? 조공을 바쳐요. 얼마나 잘 나갔다고 명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실제로 우리도 명나라의 4대 관계라면 조공을 바쳤잖아. 이것 때문에 병자호란 때 탈탈 털렸지만 자, 그래서 명나라가 여러 나라들한테 조공을 받으면서 명나라가 조공을 받는 화폐를 뭘로 결정한다? 은으로. 나라들아, 우리나라의 화폐로 은으로 조공을 바쳐라 라고 해서 조선도 실제로 조선 초에 은으로 엄청나게 중국 명나라에 갖다 바쳐요. 근데 나중에는 조선에서 우리 조선의 선군이었던 세종이 야, 이거 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 못하나? 라고 해서 우리 은을 그만 바치고 차라리 조선의 특산물을 바치면 안 될까요? 라고 제안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명나라에서 은의 양을 좀 줄여주긴 해요. 어쨌든 간에 전 동아시아에서 이 명나라를 대상으로 아주 다양한 나라들에서 조공을 이름으로 무슨 원자재가 계속 들어온다? 은이 들어와요. 은이 들어와요. 은이 계속 들어와. 자, 중국은 가장 많은 재료가 뭐가 됐어? 은이 됐어. 그럼 당연히 야, 우리가 은이 이렇게 많은데 이 은을 잘게 쪼개서 뭘로 쓰면 되지 않겠냐? 화폐로 쓰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와중에 15세기 중반이 되면은 여러분들 학습지 12번쯤인가 13번쯤 나왔던 북에서는 타타르와 오이라트 같은 유목민들이 쳐들어오고 북로, 아래에서는 일본 왜구가 무로마치 막부 초반기에 남북조 시기에 중국 해안가를 탈탈 터는 왜구가 아니지 미안 북로 남외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 국가의 재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다른 나라들에게 은을 받는 것도 받는 건데 우리 중국 백성들에게도 세금으로 뭘 내게 하자. 은을 내게 하자. 현재까지는 세금을 뭐 특산물로도 내고 쌀로도 내고 면포로도 내고 비단으로도 내고 엄청 다양한 종류로 냈거든. 우리 그러지 말고 뭐 비단은 은 한 냥, 뭐 쌀은 은 두 냥, 모는 은 한 냥 반, 다 모든 걸 뭘로 계산한다? 은으로 계산해서 모든 세금은 뭘로 낸다? 은으로 낸다 라는 법을 정해요. 이게 명나라 때 장거정이 했던 1조편법이야.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두 종류입니다. 조세. 조세가 아니죠. 자, 생산하고 토지를 가진 거에 대해 내는 토지세를 은으로 내고요. 그리고 이 집에 사람이 10명이야. 그러면 머리 하나당 은 한 냥 해서 인구세,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은으로 내는 게 1조편법이라는 제도야. 이게 나중에
청나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야, 뭘 토지세랑 인구세를 나눠서 은으로 합치냐 이럴 거면은 그냥 인구세를 어디 합쳐버려. 토지세를 어디로 합쳐버려. 인구세 합쳐버려. 라고 해서 그냥 사람 한 명당 은 몇 개씩만 내. 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더 합쳐버려. 그게 뭐야? 지, 정, 은, 제입니다. 이거 아직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 다음 주 학습지에 빈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일단 지금 먼저 써두세요. 어딘가에.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기억해. 명나라 때는 모든 걸 은으로 내게 한다. 토지세와 인구세를 합쳐서 모든 것은 은으로 내게 한다. 이게 1조 편법이고요. 그러다가 청나라 때가 되면은 이 토지세와 인구세조차 합쳐버려서 그냥 사람 한 명당 은 몇 냥씩으로 은을 내게 한다. 이게 지정은제야. 둘 다 결국 세금을 뭘로 내게 만드는 거야? 은으로 내게 만드는 거야. 이게 이 은경제 체제가 만들어지기 직전의 명나라의 상태예요. 물론 이건 청나라지만 명나라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전 조공 국가들에서 뭘 내기 시작하고 은을 내기 시작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중국 국내에서도 세금으로 뭘 걷기 시작한다? 은을 걷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은이 어디로 몰리기 시작할까? 중국으로 몰리기 시작하겠지.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 질서가 완성된 것까진 봤어요. 그 다음 이제 서양의 동양 진출이 시작됩니다. 봅시다. 여기부터 좀 서양사인데, 자, 서양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유럽이거든. 여기서 말하는 서양은 얘들아 유럽이야. 아직은 아메리카에 국가가 없어요. 여기 원주민들 천지야. 자, 이 유럽에서 특히 이 유럽 요 부분을 확대시키면 얘들아 이렇게 되거든. 나 이거 지울게요. 자, 요 부분을 이렇게 확대시키면 여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나라 뭐 프랑스, 유럽 하면 떠오르는 벨기에, 네덜란드, 뭐 이탈리아, 독일 이 나라들이 오늘날 서유럽이고요. 그리고 거기 이름은 들어봤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는 잘 가물가물하네 하는 나라들 있죠.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이 동유럽이고요. 그리고 서유럽과 동유럽도 아닌 이 이베리아 반도 끝에 붙어있는 이 두 나라 포르투갈과 스페인, 우리가 주목할 나라는 요 나라예요. 어디? 포르투갈과 스페인. 왜냐면 모든 대륙이나 국가의 발전은 넓은 땅 위에서 한 가운데 중심부터 발달하기 시작하거든. 여기 여러분들 지금 이 지도가 좀 흐릿한데 이 프랑스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농지가 있어요. 산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농지가 있고요. 이 이탈리아 위쪽에도 엄청나게 많은 농토가 있거든. 롬바르디아 평야라고 엄청 넓은 농토가 있어가지고 이 유럽에서 가장 잘 살고 빠른 발전을 보였던 곳이 이 서유럽이야. 이 서유럽이 발전하고 나면 그 뒤에 그 콩고물을 누가 따먹었던 거야? 동유럽이 따먹었어요. 근데 이 콩고물이 어디는 안 떨어져? 스페인, 포르투갈에는 안 떨어지는 거야. 심지어 이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 우리는 땅이 뭐 넉넉한 곳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무역이라도 좀 해볼까? 라고 해서 이 동유럽이나 다른 지역에 무역을 하려고 상인을 보내잖아. 보내면 중간에 어디 가로막혀? 서울에 가로막혀가지고 얘네한테 통행세를 내요. 그리고 여기 동유럽 넘어서 저쪽에 뭐 러시아 쪽이나 아니면 뭐 저기 다른 곳 지역에 무역을 하고 싶어서 바다로 지나가더라도 누구한테 걸려? 이탈리아에 걸려요. 위로 올라간다? 누구에게 걸려? 영국에게 걸려요. 얘네는 뭐 농사도 잘 안 되고 무역도 잘 못하고 뭐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에이씨 더러워 죽고 치사해가 안 되겠다. 우리가 너네 없으면 못 살아남을 줄 알아? 잘 봐. 우리는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무역하고 있는 이 길, 너희들이 열심히 무역하고 있는 이 길, 너희들이 무역하고 있는 이 길, 그 길로 안 갈 거야. 새로운 길을 개척할 거야. 라고 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반대로 갑니다. 이게 뭐의 시작이야? 신항로 개척의 시작이야. 자, 지도로 보면은 요래요. 요 전체 세계 지도에서 여기 보이죠? 여기 아까 여기 포르투갈, 스페인이었잖아. 여기가 포르투갈이고요. 색깔을 다르게 해줄게. 여기가 스페인이야. 얘네가
더 이상 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 막히니까 에라이 우리는 그럼 반대로 간다 라고 해서 반대로 가는 길을 뚫기 시작. 뭐야, 난 지우개를 누르지 않았는데. 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반대로 가는 길을 개척해내기 시작해요. 이게 신항로 개척이야. 그래서 이 신항로를 따라서 반대로 가볼까? 지구는 둥그렇다는데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나와? 일로 나오겠죠. 일로 나와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요. 근데 여기가 이 사람들은 인도인 줄 알았대. 그래서 여기를 오늘날까지도 뭐라고 불러?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야, 내려도 가보자 해서 아프리카 쭉 내려갔다가 여기서 진짜 몇 번을 죽을 뻔했대요. 죽을 뻔하다가 이제 맨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갔는데 여기에 가니까 바닷물이 고요해지더래. 풍랑이 잦아들고. 그래서 여기를 아직도 유럽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희망봉이라고 불러요. 남아프리카 제일 하단에 수도 케이프타운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를 희망봉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지나서 다시 그럼 올라가 볼까 해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요? 인도까지 가요. 여기 인도야. 왜? 이 인도에서 그 말로만 전해졌던 무엇을 발견하거든? 향신료들을 발견하거든. 이때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값어치로 팔리고 있던 게 이쪽의 향신료야. 근데 여기서 향신료를 이렇게 팔아 넘기거든. 이렇게 팔아 넘겨요. 그래서 이게 에스파냐, 스페인까지 들어오는데 원래 100원이었던 게 200원이 되고, 중간에 수수료를 떼니까 또 통행세를 내야 되니까 300원이 되고 500원이 되고 1000원이 돼요. 100원에 파는 게 유로 보면 1000원이 돼. 이럴 바에야 우리가 가져가서 배에 이걸 잔뜩 실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000원에 팔면은 게이득 아니냐? 그래서 이 인도의 향신료를 구하러 가요. 그러다가 이 향신료는 동남아시아에도 많은데 라고 해서 이 인도를 지나서 또 어디까지 가? 동남아시아까지 가서 뭘 털어오기 시작해? 향신료를 털어오기 시작해. 물론 향신료 외에도 비단, 도자기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사들여요. 근데 이때 이 인도와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 스페인, 이 포르투갈, 에스파냐 사람들이, 야, 너희한테 향신료와 뭐 비단과 뭐 코끼리 상아도 있고요. 또 뭐 있어? 뭐 어떤 신기한 뭐 약재들, 뭐 도자기들 이런 거 좀 사가려고 하는데 너네 우리한테 이거 팔아라. 돈 줄게. 알았어. 팔아. 자, 사. 근데 너넨 돈을 뭘로 쓰니? 우리가 뭘로 이거를 지불해 줄까? 화폐 뭘로 써? 물어보니까 이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중국의 조공무역으로 은을 바쳐야 하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은을 주는 게 좋을 것이다. 자, 은으로 지불해. 라고 해서 이 포르투갈, 에스파냐 사람들이 이 나라들과 교역을 할 때 뭘 지불하기 시작해? 은을 지불하기 시작해요. 은을 지불하고 이 향신료, 비단, 상하, 약재, 도자기 등을 가져오기 시작한다고. 근데 물어보지. 야, 근데 너네는 왜 은이 필요한 거야? 물어보니까 우리 위에 엄청나게 큰 중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얘네가 조공무역을 우리한테 하면서 항상 화폐로 은을 요구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이 많아야 돼. 아, 그래?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좋은 게 많이 있어? 그럼 너희가 지금 우리나라에 사고 있는 비단, 상하, 약재, 도자기, 향신료 이거 다 중국 거야. 귀가 솔깃해지지. 중국에 가면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고? 라고 하면서 어디로 향해? 중국으로 가요. 그랬더니 중국에 진짜 값비싸고 진귀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중국에서 사가기 시작해. 근데 중국은 얘기했죠. 조공책봉으로 무엇을 다른 나라들한테 얻어. 그리고 백성들의 세금으로 뭘 지불하도록 해? 은을 지불하도록 하잖아. 마찬가지예요. 이 유럽 국가들에게도 도자기 팔게, 뭐 약재 팔게, 비단 팔게. 대신 너희는 화폐로 뭐만 지불해? 은만 지불해. 라고 해서 이 유럽에서 중국의 값비싼 물건들을 다 잔뜩 사가고 뭘 지불해요? 은을 지불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유럽에서도 은의 수량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은이 뭐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도 아니고 은이 점점 줄겠죠. 그래서 이 은을 구하러 또 다른 지역을 가거든. 얘네가 서인도 제도를 지나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고요. 이때 뭐 잉카 마야 문명이 다 무너지죠. 그리고 여기 잉카 마야 문명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과 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정벌 하면서 여기에 있는 많은 은광들을 차지하기 시작해. 왜? 여기에서 은을 채굴을 해서 이 은을 가지고 어디에 갖다 주면, 중국에 갖다 주면은 중국에서 값비싼 향신료들을 우리한테 팔아 넘길 거거든. 이거예요. 이게 5글자로 무슨 경제 체제야? 은 경제 체제야. 은 경제 체제야. 자, 정리합니다. 단단단단단. 다 지우고요. 이래서 얘들아,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계사에서도 사실 뭐 좋든 싫든 간에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 이제 이걸 유럽으로 칭합니다.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시작을 했을 뿐이지 나중에는 유럽 전체가 중국과 교역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가 당연히 중국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아메리카 대륙일 거야. 여기는 북아메리카, 여기도 남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써놓고요. 자, 유럽에서 색깔을 다르게 하자. 자, 유럽에서 중국으로 은을 지불합니다. 근데 이 유럽에서 중국으로 지불하는 은은 어디서 온 은일까? 이 아메리카 대륙을 통해서 유럽으로 온 은이야. 자, 그럼 이 중국은 유럽에게 무엇을 줄까? 뭐 비단, 뭐 도자기, 뭐 향신료 등등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중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여기 아메리카 대륙 말고 일본 있잖아. 이 일본에서 전 세계 은의 30%가 날 정도로 16세기에 일본의 은 생산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일본에서도 은을 가지고 색깔이 바뀌었네. 이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에서 일본과도 교류하면서 너네 기억하지?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조총 갖다 준 거.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의 은광산에 너무 감명받아서 일본에서도 은을 싣고 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일본에서도 은을 싣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갑니다. 여기로도 은이 넘어가요. 결국 일본에서 나는 은은 유럽으로 가고 아메리카에서 나는 은도 유럽으로 가고 그 일본과 아메리카에서 났던 은은 몽땅 어디로 가? 중국으로 가요. 그럼 중국은 당연히 화폐로서 은의 가치가 점점 더 확고해지겠지. 확고해지겠지. 이게 무슨 경제체제야? 은경제 체제예요. 은경제 체제. 자, 이게 요거 아니구나. 요거는 뺄걸. 자, 요거는 그냥 그거예요. 아까 그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사람들이 여기 뭐 서인도제도 발견하고 여기 뭐 희망봉 돌아서 여기 인도까지 가고 여기 뭐 남아메리카 지나서 필리핀 지나서 돌아오고 그냥 신항로 개척하고 신대륙 발견한 그 내용 지도로 나와 있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중국 중심의 조홍책봉 질서는 완성됐고요. 그 다음 서양 포르투갈 에스파냐를 중심으로 동양 진출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했죠. 동서양의 무역 과정에서 은경제 체제가 확립되는 내용까지 했습니다. 자, 그때 썼던 요 배가 쓰세요. 쓸 필요 없다. 나중에 학습지에 나와요. 갈레온이라는 무역선이야. 갈레온이라는 무역선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프린트에 빈칸으로 쓸 건데 일단 난 미리 한번 써줄게요. 왜 이렇게 오늘 글씨가 안 써지냐. 자, 포르투갈, 뭐 에스파냐 이런 나라들이 동양의 특히 중국에게 아니면은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은을 지불하고 이 동남아시아, 동양 중국의 국가들에게서 뭐 비단과 향신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이 무역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은경제 체제라고 부르기에 앞서서 저 배 이름을 따서 갈레온 무역이라고 합니다.
갈레온 무역선으로 갈레온이 배 이름이거든. 그래서 이 갈레온이라는 배를 타고 도자기도 챙기고 코끼리 상아도 챙기고 비단도 챙기고 향신료 챙기고 대신 집으로 뭘로 한다? 은으로. 이거 은이에요, 얘들아. 이거 남한산성에 나왔던 장면 내가 캡처한 건데 말발굽 모양 은이에요. 이걸 화폐로 써요. 이거 그 이병헌이 용골대에게 갖다 주는 그 모습이지. 잘 본 사람들은 기억날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여러분들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요지도죠. 아까 유럽에서 명나라에 이렇게 진출하면서 향신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이 일본에 있던 이와미 은산과 북아메리카의 멕시코 은산,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포도시 은산, 이거 은광을 말하는 거야. 이 은광에서 났던 은들을 몽땅 다 가져다가 유럽으로 다시 수입하고 이런 구조라고. 자, 근데 마지막 이렇게 열심히 무역을 하던 동양과 서양, 그 중에 누가 먼저 토라진다? 동양이 문을 걸어 잠굽니다. 동양이 문을 걸어 잠그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무역을 했으면 무역만 하고 가면 될 것을 이놈들이 무역만 하지 않고 우리 서양의 문화들을 하나씩 전수해줘 볼까? 보수적이기로 유명했던 동양 국가들에게 서양의 문화를 하나씩 이식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 중에 가장 많은 이 반발을 샀던 게 서양에서 동양에 뭐를 전파하기 시작해? 종교요. 종교를 전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과 특히 우리나라도 일본도 종교가 전파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과 일본과 어디 갔어? 잠깐만 얘들아. 뭐지? 깜짝 놀랐네. 뭐야 이게? 캡처가 됐지 왜? 깜짝 놀랐어. 자, 종교가 전파되려는 모습을 종교가 전파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과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야, 문 닫아! 라고 해서 무역을 아예 중단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자유롭게 무역하는 걸 내버려두지 않고 어느 한 지역만 정해서 통제하기 쉽게 그 지역에서만 무역을 제한하기도 해요. 이거 중국과 한국과 일본 다 동일한 상태예요. 동일한 상태. 이 내용까지도 다음 시간에도 알아볼 거야. 자, 이제 수업이 시작이야, 얘들아. 1부는 끝났고요. 이제 2부에서부터 이거를 뭐라 그래? 기본 삼아서 여러분들 학습지에 있는 빈칸을 하나씩 채워볼 겁니다. 근데 아마 여기에 채우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미 다 한 번씩 들어봤을 내용들이라서 금방 끝나요. 네, 진짜 이번 약속할게. 금방 끝나요. 1부가 좀 길어서 그래. 미안해. 2부에서 봅시다.